3년 만에 함께 하는데요. 야, 그 3년 사이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분은 소개를 안 하시죠? 아니 이제 할 거예요. 네네 순서대로. 네네네. 배제되는 줄 알고. 좀 배제시키신 거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대표님이 오늘 주인공이라고 마지막에 소개할 거라는 이런 그러네. 잘못된 생각 갖고 계셨던 거 아니죠?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아니 약간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3년 만에 네. 함께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뭐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석해본 경험으로는 네.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그 한 듣는 번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보고 판단하시는 두 거예요?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실제로 제가 제일 우려되는 점들이 그런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한데 특히 권한이 생기면 정말로 주변이 입을 닫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거의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데 네. 그걸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에 대한 선입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일을 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 결정 과정은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해서 하는데 한번 정하면 네. 정말로 성과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외화되는 집행 과정만 보이니까 약간 뭐 이런 불도저, 네네네. 전차 같은 느낌을 느낀대요. 네. 결정 과정이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결정된 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이 잘못돼서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치밀하게 토론하고 수용하고 위험성을 다 1, 2, 3 안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 네. A, B, C, D 안을 다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가 거의 없는 편이죠. 그럼 마음 편히 비판하겠습니다. 맞아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켜봅니다. 난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의 지지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요. 네.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갑니다 저는. 네. 22년 3월 9일 대선 투표가 있었는데 있었죠. 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당선자가 그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윤석열이 단상에서 그걸 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었어. 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0.73%포인트 차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3월 10일에 방송을 해야만 하는데 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트라우마였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인간 이재명은 어떠했는지 저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경우를 다 상정해서 사실 미리미리 대비를 다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좋을 때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생각해놨죠. 생각해놓고 물론 뭐 다 준비도 하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개표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앞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좁혀 들어가더라고요. 밤 12시 넘어 1시 좀 넘으면서 졌구나. 그때는 거의 따라잡힌 상태. 네. 결국은 지겠구나. 그래서 결국 졌고 이럴 거면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미련을 갖게 되면 갈등이 격화되잖아요. 네. 진측은 더보다 미세한 차이로 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련 남고 저쪽은 불안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이 저는 사실은 저도 걱정했죠. 똑같이 지금의 이런 상황 비슷한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이제 일방통행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이제 여야가 서로 역할을 조금씩 나누고 존중하고 하면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제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빨리 승복하고 또 최대한 격려해주고 우리 깔끔하게 승복하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면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 가슴 칠 일이죠. 그러나 뭐 결국은 제 잘못이죠. 제 부족함 때문이니까. 이게 선거 과정에 직접 맞상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워낙 자질부족이어서 대통령이 돼도 잘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지는 않았지만요. 그럼요. 이런 식의 폭주에다가 나중에는 계엄에 계엄까지 할 일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혹시 선거 패배 후에
저자가 거기까지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꼭 계엄이라기보다 완전히 폭주기관차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하셨어요. 2022년 연말 정도부터 제 생일날 소환장을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 그렇구나.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막 수사를 아주 가혹하게 하고 막 없는 거 만들고 막 압박해서 일 벌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나? 그 걱정을 했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은 이제 1년 내내 이재명을 잡아넣느냐 뭐 네. 마느냐로 세월 다 보내버렸고 네. 2024년 이제 총선이 되면서 그 언저리에서부터 이 사고를 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24년 총선 때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과반을 뺏기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겠다. 네. 지금 이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 것 같아서 네. 저는 총선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국민들을 믿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하는데 국민들이 또 그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순간순간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 그러질 않나, 뭐 그랬었죠. 우리 과반을 뺏길 거라고 그러질 않나. 그 와중에 어쨌든 유시민 그 작가님하고 여론조사 꽃 이런 게 네. 많이 도움이 됐죠. 많이 도움이 됐고 총선 전에 제가 이미 이 계엄 얘기를 그때는 경비 계엄, 경찰의 군이 치안 지원을 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다 이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계엄을 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죠. 결국 막 계속 내리막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낙선하신 0.73%로 낙선하신 다음 대선 날 때. 네. 통화를 했어요. 대표님하고요? 네, 네. 두 근데 분은 뭐 전화 별로 안 받는데 받았던 사람 중에 그냥 한 너무 분. 억울해가지고 제 마음에 가까워 둘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네. 공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이러세요? 아니 근데 왜 이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이 집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대표님이 진짜 아까 의외로했어요 진짜로. 아니 담담하게 진짜요? 진짜라니까 그거는? 너 아니고 이게 사적인 와. 전화니까 충분히 뭐 진짜? 만약에 갑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생각했다면 저 사람 큰일 날 사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가능한가? 본인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 내가 얼마나 진짜? 황당하겠어요. 근데 대표님은 그때 정말로 담담해. 담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는데 와. 본인은 그냥 가만 계시더라고. 집에서 혼자 아니,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제가 그 비밀입니다. 좀 궁금한 게 3년 전에 대선 후보 이재명과 네. 3년 후 대선 후보 이재명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 뭘로 말로 달라졌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뭐 집착이 좀 많이 줄어들고 오. 또 이해하는 면이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어쩌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에 대해서도 좀 더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정치인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옥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스스로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저는 그때 행복하거든요. 존재를 인정받을 때 외산이가 아니고 참으로 유용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전 들을 제가 행복하니까. 아니 근데 뭐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렇게 일만 정리해봐도 이건 행복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삶을 사셨어. 삶이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야 그래 뭐 나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이거 그럴 수가 없죠. 과정이고 네.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기도 아, 하고 이건 못 힘들기도 견뎌. 한데 목숨이 왔다 갔다 아니, 하기도 못 하고. 견뎌 이거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성남시장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 그래. 지금도 그 얘기하면 남들이 그래요. 그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이는. 아 그랬으니까. 근데 곧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지요. 다시 성남시장 하시게요? 그거 아니시죠? 네. 거기에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 뭐 하는데 지금?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고 경험 대통령도 하고 성남시장도 할 수도 있나? 아 없나요? 이거는 정말 오윤회만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제가 아쉬운 게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사색됐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알고 생각해 보니까 3년밖에 못 한 거예요. 아 네. 3년 한 4개월을 했나 그 정도. 되게 아쉬워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꼭 대통령 선거를 나가겠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온 거예요. 맞아요. 아, 그때 재선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인생이 좀 편했을 텐데. 아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보궐선거로 국회에 바로 네. 입성을 합니다. 그게 불과 6월이야 6월. 그리고 이제 당 대표가 또 바로 8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네, 대선에 패배했으면 성찰하고 좀 칩거하고 쉬던가 그렇게 하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등판하냐 이런 비판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또 다시 나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원래 기존 문법에 의하면 큰 선거를 치고 나면 잠시 퇴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퇴장하고 본인을 다시 이제 추슬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주고 또 한편 책임도 지고 그래서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 문법이었어요. 네. 저도 그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건 아닌데 한 석 달 사이에 다시 출전을 했잖아요. 네. 그 석 달은 엄청 괴로운 시간이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전범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때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다. 저는 제가 필요로 해서 판단해서 옳은 일이면 해야 될 일이면 해서 왔거든요. 네. 제가 기존의 문법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시장을 할 때도 시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광화문에서 많았죠. 농촌을 왜 합니까? 네. 중앙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그럴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가면서 중앙정부하고 부딪혀서 제가 지금 온갖 고통을 당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딪힌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선에 나간 것도 사실은 무슨 기초단체장이 대선을 나갑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대규모 광역단체장이 된 사례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전해서 어쨌든 사람들의 기대를 좀 채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 졌는데 결코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저는 역사책을 꽤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전략서라든지 심리학 뭐 이런 걸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게 대규모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그 이긴 쪽이 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국가나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 상대 진영이 완전히 지리멸렬해 버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큰일 나죠, 실제로. 그런데 이게 원래 큰 전쟁에서 진 군대, 예를 들면 세력이죠. 세력은 그야말로 4분 5열 지리멸렬합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휘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후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전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근데 제가 물러서서 저도 우아하게 막 해외 유학 가고 이랬으면은 뭐 저는 뭐 보존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진영이 유지될 수 있을까? 몇 년간에. 그래서 저는 이 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오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다음 지방선거도 사실은 있고 그다음 총선도 있고 그다음 또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물러서 있는 게 과연 우리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걸 감수하고 현실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죠. 네네네. 참모들 그때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측근들이요. 네, 소위 측근 참모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떠난 분도 있죠. 그랬나요? 네, 다른 분도 있었는데 지금 지다고 생각해 보면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도 저는 경기도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우리가 전선을 다시 구축해서 맞섰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지나서 한 얘기인데 네네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원래 전면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이긴 쪽이 몇 달 만에 선거를 몇 달도 아니죠. 취임 한 달 만에 치는 바로 했으니까요. 100% 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건진 편이에요. 예상보다는. 근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저는 우리 나름의 새로운 문법으로 필요한 일을 하자라고 결정했는데 하여튼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만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일만 하고. 아주 희한한 기억이 있었어요. 네, 친구하고 말싸움 크게 한 건데 대선 패배 후에 이제 보선 나오시고 대표 나오는 과정에 네, 뭐가 있냐면 2달도 안 됐을 거예요. 대선 후에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를 그것도 큰 금액을 한 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한 2억 정도 샀을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한 기사가 난 거야. 선거 안 나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난리 기사를 났었죠. 보면서 어쩜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게 된지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이 한국에서 정치 보스들은 남의 돈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봐라 자력갱생하는 사람 아니냐.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쓰고자 네.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 탈탈 털었을 테니 주식을 통해서라도 생존을 도모한다. 생계를 도모한 겁니다.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냐,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냐인데 내 앞자리에 앉았던 놈은 그게 뭐죠, 하여튼 그래. 돈 벌면 안 된다. 이게 할 짓이냐? 예. 돈 번 게 아니고 그 손실 봤다면서요. 아니 그때는 손해를 봤는데 지금 그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확실하게 성공한 투자했는데 지금 조선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대선 패배 직후에 어떻게 주식 투자할 생각이 나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아주 명철하게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인하고 스스로 딛고 올라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표님이 어느 정도의 대인의 풍모를 갖추고 계시는지 저는 이 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2023년 9월이 옵니다.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어요. 뭐냐? 대북 송금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표결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버려요. 체포해라. 체포해라. 해도 근데 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우와. 우리 이재명 대표 좀 빨리 잡아가세요. 진짜요? 어머. 아이고 우리도 보길 싫습니다. 이겁니다. 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네네네. 당 대표인데 네. 야 이 어느 정도 대인의 풍문지 한번 그 왜 이렇게 짜증을 내요? 나죠.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히 계세요. 집안의 어른을 그렇게 예. 막 그랬구나. 지금 계속 대인의 되는 풍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체크 들어갑니다. 테스트입니다. 네. 그때 인간 이재명 네. 솔직히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뭐 예상한 일이었어요. 이걸 예상하셨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1차 때도 그랬으니까 1차 때 약간 조짐이 있었죠. 그 이미 2023년 뭐 그때쯤 이제 정부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넣는다. 그건 맞습니다. 뭐 그렇게 작전을 짰던 거.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한 개 지방 검찰청 규모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저를 다 전방위로 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국회에서 막혔죠. 됐죠. 뭐 내용도 터무니없는 거기도 하고. 네.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허가내주면서 왜 돈을 그밖에 못 벌었냐. 아니 자치단체장이 개발 허가내주면서 돈 벌어야 된다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버는 게 정상이지. 네. 왜 그밖에 못 벌었냐. 배임죄다. 뭐 이런 걸로 한 거라서 되도 않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충격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 인간적으로. 그때 1차 때 약간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 그때 충격 1차 받았죠. 때. 와 그건 왜냐하면 충격이야. 찬성한 사람이 최소 2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이게 충격. 그다음에 기권. 그렇죠. 기권은 반대가 아니고 기권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한 열 몇 명 정도 1차 때. 대충 한 40명 가까이 숫자가 이제 보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야 저렇게까지 심하게 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안 되니까 바로 이제 2차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또 다른 거 쳤죠. 네. 다른 걸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세 건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타이밍을 본 거고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아 검찰이요. 검찰이. 네.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수사에 뭐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언제 할까? 그거야 뭐 지들 편한 대로 아무 때나 제일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할 텐데 뭐 언젠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 되겠다. 와.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에? 이거 너무 아니 뭐 충격적인-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지.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아니 민주당이 예를 들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이다.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시한을 주고 네. 와 야 근데 이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소름. 이거 뭐야?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네, 사퇴하면은 봐준다. 네, 사퇴 안 하면은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 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파워 J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셔.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A안 B안 네. 만약의 경우에 안 다 해놓고 우리 최고 지도부들하고 다 의논해서 네.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했는데 가결된 거죠. 예상한 대로. 다만 제가 그때 사실은 이런 건 이제 약간 정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그러면 가결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럼 부담 없이 가결을 해서 넘어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국회가 내가 요구해서 가결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결해 주세요 했는데 네. 가결이 돼버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네네. 그렇겠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누가 가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고. 네.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에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전략가시는. 아니 그거 드러나서 저는-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이게 내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당이 살려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야.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이 상의한 사람 다 있어요. 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네. 결국은 행위에 당원들이 대해서 했죠, 당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민주적 정당이죠. 아니 근데 그 이탈표 있잖아요. 네. 이 가결을 행사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라고 설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나서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서서 설득하지 말고 사건을 들여다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특정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표님을 진짜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뭐 무죄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이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혐오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렇듯 이 사건만 그냥 좀 봐달라 이렇게 설득한 적 없습니까? 뭐 크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구하게 그걸 설명을 하면 구차하고 그건 법원에서 어차피 결판이 날 거고 저는 이 나라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하는데 의미도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거해야지. 이런 데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다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좀 이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 버렸고 정리가 됐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논란이 있던 시점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시기가 그거 하는 시기예요. 네. 네. 이게 겹쳤어요. 네. 그 겹치는 바람에 그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 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의 상호평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뭘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감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라 아니고 시스템에서 진짜 했는데 네. 그게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부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했는데 네네.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거예요. 신기하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회전이 벌어질 때는 다 던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조국 교수가 가끔 쓰는 말인데
육참골단이라고 네. 네. 살점을 주고 뼈를 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걸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 남아 있고 저는 이 증거가 없다 이게. 아니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억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덜렁 그 돈 욕심 많은 분이 100억을 아무 이익도 없이 줬을 리가 없잖아요. 북한에다가요. 네. 네. 어쨌든 그게 핵심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형식적 증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높긴 하지만 남아있고 대신에 이걸 덮어버리고 하면 영영 죽는다. 잠깐 내가 편할지는 몰라도 아. 이걸 덮어서 타협해서 그들이 다 그 안에 숨어서 민주당의 여전한 권력을 상당 부분을 갖고 있으면 네. 총선은 어떻게 할 거며 네. 그다음에 저 윤석열 저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대오를 유지해서 싸울 수 있겠냐. 아. 불가능하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결국 죽는다. 잠시 살다 사거리 다 전멸하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일시 제거되더라도 당은 산다. 총선에서 이긴다. 근데 대행체제 이런 거 다 나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아, 그래요? 결국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큰 사람 같네요. 뭐야 이제 세 명이서. 아, 요거는 진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아, 그러네요. 역사책 보면 리더가 몇 명 이렇게 아니, 요거- 안 나오잖아. 요건 좀 이럴 때 의외인데. 그럴 때 그럴 결정을 한 사람들이 네. 주인공이 되는 거지. 아. 뭐 지금 이상한 표현인데 항상 그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래 그러죠. 와. 흔히는 기적 같은 일이 자꾸 쌓여서 결국은 기적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2024년 1월에 이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에게도 진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또 트라우마일 수도 있으니까 네. 김진성으로부터 이제 피습을 당했습니다. 김진성은 이제 대법에서 이제 15년 선고 받았고, 근데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충격적이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와 이건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람이 진짜 죽을 뻔한 겁니다. 이거는 네. 진짜 죽을 뻔한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특혜 시비로 다 뒤덮었어. 이재명의 뭐 헬기 이송 특혜 시비. 당사자가 나였다면 와 나는 정말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 야 내가 이 지경인데도 그러니까. 나를 또 공격하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오갈 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전 뭐 맨날 당하던 일이라.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니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전에도 뭐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어서 또 그러네. 그래서 제가 구직을 해명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결정적인 거 그런 거잖아요. 1cm 열상. 그래서 사실 자상하고 열상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날카로운 칼로 펜싱 칼로 찔려봐야 그 들어가는 입구는 몇 센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열상이라고 살짝 찢어진 걸 젓가락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때까지 거의 정치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또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 자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죽을 뻔한 건데 네. 오히려 나머지 삶이 덤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순간에 전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찔려서 누워서 갑자기 퍽 해서 그 순간 느낌이 없으니까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져서 목을 잡고 있는데 대표님 뜨뜻한 게 자꾸 흘러내려요. 찔렸구나. 근데 목을 찔려서 피가 막 흘러내리니까 보통 죽는 거잖아요. 그럼요. 영화 장면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옆에 있던 사람 보고 세게 눌러라. 지혈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늘이 맑아. 그래 맑고 저게 곧 내 시야에서 사라지겠지. 사라지면 내 삶도 이제 끝나는 거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가족들 생각도 좀 나오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인데도 안 사라져요. 하늘이. 네.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생각이 또 들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이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뭐 1, 20분 정도 죽는구나. 근데 그 순간 정말 온갖 생각이 다 이제 드는데 그 후에 병원에 있으면서 든 생각들이 인생을 많이 반추하게 됐죠.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게 정말 많은 성찰 또는 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뭐 깊은
생각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내 삶에 대해서도. 이제 남은 건 진짜 덤이다. 와. 그리고요. 너무 법륜스님 아니. 뭡니까 이거 예, 지금 칼테러 사건은 아하 이거 참 사실은 이재명 정치 역정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네. 사건인데 잘 거론이 안 되는 게 네.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이 대표가 이제 대중 연설을 통해서 꽃게밥 될 뻔했다가 살아서 만났습니다 하는 거는 그것도 그 논란이 약간 현실감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네. 실제로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가능한 건데. 네. 죽었죠. 예. 근데 원래 그럼요. 그 작년 초 그 칼테러는 어떤 일이냐면 그야말로 그냥 물리적으로 죽을 뻔한 그냥 그 자체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정부요. 제1당의 압도적 다수를 가진 당수의 생사가 오간이라면 한 150명, 200명 구매의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요란하게 해줘야 이재명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 국가에 정부에도 좋고 대통령한테도 좋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시해버렸죠.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 이재명을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생사를 같이 넘나든 동지애가 생긴 거예요. 분노, 울분 뭐 옛날 얘기해서 또 한 번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김대중이가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내 사업이 다 망해도 좋고 내 인생이 망가져도 좋아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지역적 배경에 의한 울분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지.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칼 맞은 이재명에 대한 저 대접을 보면서 내가 받는 모욕감, 분노 이런 걸로 설명할 길 없는 이 동지의식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았던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칼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네. 그걸 잘 찌르겠다고 갈았잖아요. 네. 연습도 하고. 연습을 연습도 또 하고. 이렇게 아. 해놓고 목을 찌르는 연습을 목 높이에다 놓고 실제로 1년 내내 연습을 한 거예요. 너무 끔찍해. 찌어서 찌르는 연습을 그 연습한 목봉이 흔적이 있잖아요. 나왔죠. 네. 그런데 이게 참 우연히 정확하게 위치는 잡았어요. 이 동맥과 정맥 사이를 찔렀거든요. 찔렀는데 또 여기 카라 여기 네.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여기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칼을 안 갈고 보통 날카로운 칼로 찔렀으면 제가 죽었어요. 이게 매우 물리적인 건데 칼을 가는 바람에 칼이 약간 둥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양날이 이렇게 약간 둥글게 이러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군용 단검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주의했다고 잘 가는 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카라에 찔렸고 그러니까 하늘의 덕에 산 거죠. 이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남은 삶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냥 공짜로 덤으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더 많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비열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다쳤으면 모든 의료기관을 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본인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헬기를 타고 갔니 안 타고 갔니 왜 네. 부산대 서울대로 옮겼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냐고요. 네. 저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의 그 전략이 성공했는데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손실입니다. 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깊이 숙고해 보면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저 대표님 이런 얘기할 때는 같이 좀 짜증 좀 내주시고 하셔야지. 아니 무슨 뭐이 법률 스님도 아니고 아니 그 점잖은 말씀만 하시니까 원래 이러셨나? 아 원래는 야 아니야 원래는 발끈했죠. 사이다 아니냐 사이다 아, 그러셨어요? 난리 났었어 발끈하죠. 난리 났었다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나이도 나이예요 아니면 자리예요 지금 위치가 둘 다.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그래? 둘 다. 그 사이다 맛이 없어 아 그래요? 나는 진짜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어. 이재명의 악마와 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나는 뭐냐면 이재명 주변 사람은 너무 많이 죽는다. 자, 이거는 근데 뭐 현상이니까 이거는 뭐 맞습니다. 근데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재명 주변에 대한 검찰의 괴롭힘을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을 의심해.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아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네. 이재명이 성남 FC 후원금을 많이 따왔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까지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면 이거 왜 수사 안 하고 왜 기소 안 해?
때문에 그 말도 안 말도 되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먹혀. 이거 누가 그렇죠. 배포하는 사람이 있나 만들어서? 언론 종편이나 아니,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먹혀. 공격을 그리고 해요. 나는 진짜 또 화가 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막 되게 억울해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 난 이런 거를 좀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처음에는 했지요. 아,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고 설명하면 되겠지 생각해서 해봤는데 결국 그게 공격의 강도만 높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의심의 깊이만 더 깊게 해. 아, 그런가요? 믿고 싶은 사람은 믿는 거고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이거는 진실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래서 제가 억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증거가 없어. 왜? 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짐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원래 그 표절 논란이 있는 대학원 논문 제목이 지방 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입니다. 부패 극복. 제가 시민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일이 있어요. 그 파크뷰 특별 분양 사건이라고. 네. 그게 소위 검사 사칭 네네네. 했네 말했냐는 건데 그걸로 제가 내가 부정부패를 추적하는 PD를 인터뷰해줬다가 이게 여하튼 뭐 이래 가지고 네, 또 말 잘못하면 또 말하면 또 제발 좀. 어쨌든 제발 그럴 거 있어서 네. 아, 이거 내가 참 이거 황당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대학원을 간 거예요. 구조를 좀 이해해 보자. 네. 그래서 나름 이제 공부를 2년 6개월 했으니까 이해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다짐을 한 게 뭐냐면 일단 업자를 만나지 않는다. 아. 차도 마시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정했어요. 네. 의심을 받으니까. 아. 제가 CCTV 달았잖아요. 시장실에. 제가 그 돈 받는 장면을 뭐 찍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업자들한테 경고한 겁니다. 아, 오지 마라. 네. 아. 제가 시장이 되고 나니까 뭐 저를 면담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아버지 어릴 때 뭐 제 어릴 때 아버지 친구인데 뭐 꼭 봐야 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만나니까 뭐 대장동 그 민간 허가 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네 뭐 고추 내놓고 이렇게 달랑달랑 할 때 내가 아버지하고 뭐 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책 두툼한 걸 딱 주는데 보니 책 두께가 좀 이상하게 두꺼워서 열어봤더니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줬어요. 근데 그때 한명숙 총리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의자가 받았네 만에 막 그 네네네네네.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 법률가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가가지고 실제로는 나한테 줬다 내가 돌려줬는데 혼내고 그때 제가 3천만 원 줬는데요. 이래버리면 꼼짝 못하죠. 증명을 할 길이 없잖아요. 아. 내가 500만 원이었는데 돌려줬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만난 것도 사실이고 만날 이유도 있었고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밀어줬던 게 사실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그런 짓에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찍어놓는다. 그래서 제가 CCTV를 달았던 겁니다. 그걸 달아놨더니 달고 이제 언론에 그걸 냈더니 면담 신청이 확 줄어들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 저한테 뭐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 터무니없는 사람이 100억 줬다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최소한 돈 줬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배임을 했느니 뭐 네네네. 이런 걸로 이제 엮는데 저는 어쨌든 제 뜻대로 정치나 이런 행정을 하려면 제 뜻대로 안 하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꽤 돈 잘 버는 변호사인데 네. 그래서 저는 나름 정말 관리를 열심히 잘해왔는데 지금 저를 뭐라고 공격하냐면 증거도 없는데 막 기소해놓고는 성남 FC 뇌물 사건은 증인이 47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면 뭐 증인을 뭐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50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을 해요. 지금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황당무계하지. 미치겠다 진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저 사람이 너무 치밀해가지고 증거를 확실하게 숨겼기 때문에 그거 웃겼죠. 증거가 없다. 그거 웃겨. 지금 이렇게 지금 저를 공격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악마다 저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저게 분명히 뿔을 어딘가 숨기고 맞아요. 있는데 너무 잘 숨겨서 안 네. 보인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설명할 방법은 없네. 그 원래 마녀를 잡을 때 아. 물에 빠뜨려 보잖아요. 기어 나오면은 저게 마녀다. 보통 사람이면 못 나온다. 네. 죽었다 뭐 할 수 없지 뭐. 그 나오면 마녀라고 죽여버리고 그렇죠. 빠뜨렸는데 죽으면 그만이고. 어차피 죽는 거야. 그게 마녀 사냥이거든요. 네.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최욱 씨가 네.
그만큼 쇄파를 겪으면서도 그 가짜 뉴스 마녀사냥 그야말로 악마 이거 못 견디하더라고. 아니 봐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무죄를 줬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그 판사를 죽이려고 했어. 네. 영장 이재명 기각하면서 주변인도 됐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면 이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진실 여부는 우리가 모르지만 최소한 야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주변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할까라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죠. 원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털어서 뭐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네. 뭘 잘못했다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털어서 너 뭐 이거 많이 걸렸네.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뭐 많이 걸렸네. 이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그렇게 너무 되면. 괴롭죠. 그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하냐면 제 주변 사람을 터는 거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타겟이 되면 그 사람을 털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변을 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주변을 털어요. 건너서 4단계 이상으로 털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씩 하면 넘어오다가 이 사람이 되면 억울하게 4번째 털린 사람이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것도 너무 싫어 지금. 아, 내가 증언할 게 하나 있어. 아주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최근에 겪은 게 있어요. 결혼식장 필요인인데 좀 호화로운 자리였어. 테이블에 쫙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난 처음엔 못 들었는데 김혜경 여사 78,000원 밥값 기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가 나도 이제 들은 거죠. 근데 그중에 아주 고상하게 차린 부인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말이야. 실제로는 1억 3천을 해먹었는데 검사하고 말 잘해갖고 7만 8천으로 깎은 거야. 그랬더니 좌중이 1억에서 7만 8천 원까지 깎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다들 동의해. 차림도 그렇고 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야. 아. 검사하고 쓱싹 얘기해갖고 네. 7만 8천 원으로 깎아준 거래. 그렇겠지.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얘기 판세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 안 나오고 지능이 모자라냐? 아니야. 그게 다 아니야. 멀끔해. 와. 그런데 그쪽으로 몰고 싶은 거야. 그게 무서워 나는. 왜? 민주당 것들은 빨갱이고 맞아요. 뭐 어려운 거고 뭐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저 이재명 일가야. 그러니까 안 믿는데 믿고 싶어 하는 거 있지. 그러죠. 그렇게 몰아붙이는 아니,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고발을 해. 수사받는 범죄자라고 그래. 자기가 고발해놓고. 국민이 그러잖아요. 네네. 뭐 자기들이 기소를 해. 네. 재판받는 범죄자라고. 아, 그래요. 맞아. 무죄 나오면 몰라. 아. 무죄 나오면 그때 몰라. 아니 대표님이 그래서 지금 기소된 건이 몇 건입니까? 15건쯤 돼요. 와. 아니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법원 5군데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죽을 지경이죠. 아 죽을 지경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와 이거 어떻게 해? 스트레스도 쌓이고. 심지어 그 총선 때 당 대표인데도 재판을 받았어야 돼. 그렇죠. 이 말이 되는 나라냐고. 선거 기간 중에 제가 5번인가 재판 갔던 아.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언론도 검찰도 이렇게까지 했던 정치인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이 대표님의 그동안의 성향상 불도저처럼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되면 다 이뤄낼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또 가혹한 것 제가 같아요. 이 소위 기득권하고 원수를 사게 된 게 그 파크비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 그게 첫 출발이죠. 그 폭로했다가 그게 전부 다 그때 똑같아요. 검찰, 경제, 그 소위 돈 많은 네. 그 투기꾼들, 그 다음에 정치인, 행정 그룹, 요 4그룹이 모여가지고 해먹은 건데 대장동도 똑같아요. 여기도 또 검찰, 재벌, 그 다음에 행정 권력, 정치 그룹 이 딱 뭉쳐 해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이 나라의 비리, 이 돈 버는 방법은 다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계속 평생 건드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이제 타겟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거를 좀 정리하고 좀 정상적인 세상 만드는 게 내 꿈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진짜 영화 같은 대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재명이 대장동 범인인 줄 알았어. 근데 들여다볼수록 아니야. 윤석열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영화 같잖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네. 그것도 박영수 나와, 박상도 박영수. 나와. 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억울하거든요. 내일도 아닌데. 근데 저보다는 좀 덜 억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특검하자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쪽이 특검을 안 하면서 특검 맞아. 거부한 자 그 범인이라고 현수막 붙이잖아요. 왜 그래? 아니 그 진짜. 토론할 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쪽이 이기든 누가 하자고 대통령이 하자. 되더라도 네. 하자고.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 답을 안 해. 답을 안 해? 답하십시오. 5번 물어봤어요. 답을 안 했어 결국은. 근데 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다 이재명이 수사를 피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대장동 제가 때문에 거부했다고. 졌잖아요. 아, 이게 정말- 솔직히. 3년 이상 15개 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 증거가 없다니까요. 물적 증거 있으면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나온 게 있어. 뭐?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아 그렇지 그게 나왔지. 이재명 그 왜 대표 그 특검 관련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산 저축은행. 말이야. 아, 50억 특검. 아 그러니까 이게 기소된 것들 보면 아, 허위 진술 증거조차도 없는 게 태반이야. 네. 물적 증거가는 당연히 없고 네. 말이라도 들었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기소가 태반이에요. 황당무계하지.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대장동 건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대장동 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의심했어요. 저도. 안 먹었을 리가 있겠냐. 이 적금 이권 네. 사업에. 아니 실제 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단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건이잖아요, 사실. 네.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아니잖아. 윤석열이 튀어나오잖아.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 됐잖아. 지금 특검 예를 들면 취임한 후에도 우리가 대장동 특검을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네, 본인이 거부했어. 했잖아. 거기. 황당하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 굉장히 뭐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그나마도 이제 좀 밝은 이야기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2024년 4월 10일 총선 압승. 총선. 아.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그 밝은 뉴스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맞아요. 날이었는지 정말 국민께 감사하다. 맞습니다. 네. 이때 이런 결과 안 나왔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해. 네. 네. 기쁜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그게 너무- 결과는 그런데. 네. 결과는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흔들어 나갔죠. 아, 지금도 나오는데 마지막 총선 선거 며칠 전에도 여론조사상으로 우리가 진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 군데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죠. 아, 결과를 보고 나서 네. 네. 예를 들면 그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소위 밴드웨건 효과도 불러오고요. 예를 들면 이 야권 지지층한테 좌절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서는 참 위대한데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정말로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정말. 맞아요. 정말 과반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때 소위 좀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들이 예측한 것처럼 저쪽이 과반을 해버렸다. 큰일 나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체제를 다 뜯어 고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경우 제 인생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운명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최소한 이 나라 운명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예를 들면 공적 기관들 난 그중에 제일 큰 게 언론이라고 봐요. 네. 이쪽은 정말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정말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라가 정말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거의 고사지내듯이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아.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끊임없이 믿는 거 고민. 국민의 위대함이죠. 네. 집단지성은 제대로 작동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네. 제가 정말로 아마 그 모두가 기뻐했겠지만 제가 가장 기뻤을 거 아닙니까? 네. 최종 지휘권을 제가 가지고 네네네.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출구조사 발표하는 날 웃지를 못했어요. 왜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왜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출구조사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 출구 조사가 더 좋았죠. 맞아. 더 좋았죠. 네. 맞아. 200석 넘었었잖아요. 그런 데도 계산상 있었어. 200 한 맞아, 맞아. 두세 석 정도? 그 불안감. 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또 어떻게 하셨대? 그건 우리는 추적 여론조사를 계속 해봤는데 총선 이틀 전, 투표 이틀 전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 즉 지지. 계기가 있나요? 갑자기 왜 그래? 저쪽이 그 계기가 결집했나? 있죠. 결집한 겁니다. 아, 역결집. 상대가. 역결집을 갑자기 이제 이틀 사이에 한 거고요. 어. 근데 그게 결과대로 안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저렇게 뭐 200석을 한다 한들 최소한 우리 후보를 다녔는데 100군데는 우리 후보들이 눈물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된 사람들도 이긴 사람보다 진 사람이 그렇게 적지가 않은 거예요. 최소한 100곳은 진 거잖아요. 네. 지역구 따지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해서 표정이 오늘 어두웠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네.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박수를 못 쳤는데 결국은 이제 182, 뭐 192 이렇게 나왔죠. 네, 야권은 네, 190.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안도했습니다만 사실 그 순간까지도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선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의석수만의 일이 아니었던 게요. 국회 효능감을 이것 22대만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게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싸우지만 또 적당히 잘해보자가 과거 야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이 과일명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얘기 하자면 그거 수습하느라 지금 매일 만나고 계시는데 하는 얘기는 하지 마. 그 세계 안에 그 여의도 문법 속에 네. 있다 보면 그런 행각이 너무나 이해가 갈 때 많은 거야. 네, 맞아요. 맨날 뾰족뾰족 싸우고만 갈 수 없으니까. 근데 22대 구성원들의 그 견결함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는 이런 모습이 다 있구나. 저는 그거 좀 자랑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아마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처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거 끝난 후에 이제 5월 며칠 날 아마 임기가 시작됐을 텐데요. 지금 해외에도 거의 안 나가고 네. 소위 7, 8월, 1, 2월은 다 휴직이라고 해서 네, 원래 네. 국회를 열지 않아요. 네. 그 평소에도 거의 본회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지금까지 선거 후에 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계속했어. 쉬지 않고 계속 그야말로 정말 전력 질주해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40%를 넘었어요. 오. 원래 그전에는- 10%대였어요. 원래 오. 10%. 그랬어요. 꼴찌인데 얼마 전에 조사한데 44%인가 국회를 신뢰한다. 그런데 그 솔직히 여당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지금 그렇잖아요. 개판인데. 우리 야당 쪽의 역할 때문일 텐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과가 나든 나든 다음 문제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옛날에 자기들은 그렇게 국회 활동을 했는지 적이 없대요. 오. 그분들도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이 오. 너무 열심히 또 하세요. 초선처럼. 오. 당내의 분위기, 야, 국회 안의 분위기가 분위기가 있구나.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와. 그래서 요즘 그런 데잖아요. 그 초선 국회의원들이 다선 의원들한테 원래 국회 이래요? 처음이야. 우리도 처음 겪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쵸.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감사하죠.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진짜. 맞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총선 이야기는 정리하고요. 네. 이 좋은 일은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넘어갑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총선 이제 압승하니까 윤석열이 이제 많이 당황했죠. 네. 그래서 야당 대표로 전혀 인정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를 만납니다. 맞아요. 예, 그게 이제 2024년 4월 29일인데 이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특히 거북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면서 15분간 너가 요렇게 잘못한 거야. 요걸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저는 그때 참 좋았거든요. 아무도 못했을 거야 윤석열 앞에서. 정중앙에 앉고 대통령은 옆에 저 진짜 그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고 비공개 회담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면담을 할 때 그쪽에서는 독대를 좀 하자 그랬어요. 오. 독대를 하자. 1대1로 배석자 없이. 네, 하자. 네. 오, 저희가 사양을 했어요. 계속은 요거는 요청은 계속 있었는데 이거는 위험하다. 왜요? 나중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른다. 그렇죠. 아. 증인이 없잖아, 증인이. 네. 워낙 거짓말 잘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박정희를 김영삼이 김영삼, 네. 독대를 했다가 그때 완전히 망했다고. 네. 근데 그런 얘기까지 우리 참모들이 하면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다음에 당시에 저는 독대하고 싶었어요. 대표님은 진짜 진심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참모들이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안 했어요. 안 했고
근데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뭔가 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준비를 해갔는데 카메라를 싹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계시라고. 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 미리 얘기.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네. 준비해서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공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죠. 네. 그건도 우리 참모 2명 저쪽 참모 2명 저쪽에 또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뭐 말씀드릴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때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했어요. 아. 제가 주제를 좀 바꿔드렸죠. 근데 뭐 무슨 말씀을 하시면 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건 그렇고 요 얘기는 좀 한번 또 해봅시다 이렇게 주제를 좀 바꿔서 조금은 얘기를 했죠. 아, 뭐 그 내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하나만 하는 얘기했나 보네.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랬나요? 네. 뒷얘기가 나올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야. 아. 그 상황이라면 이재명도 꼼짝 못할 딜이 있었어야 마땅하지. 네, 그럼요. 박정희가 김영삼 만났을 때 다음은 당신이 대통령 하시오. 이래갖고 설득시켜갖고 김영삼 입을 닫게 만드는 거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아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되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어렵게 이 대표 만나서도 전략도 모두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작춤이성으로 떠드는 거지. 바로 이제 그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드러났죠. 윤석열이가 영구 집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끔찍합니다. 영구 군정을 하려고 했죠. 영구 군정. 군정을 하려고 했죠. 아, 인정. 군인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했죠. 진짜 끔찍한 일이 기적에 기적이 더해지고 맞습니다. 우연에 우연이 더해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표님,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개엄 다음 날 위대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진짜. 매부쇼 실시간 동접자가 105만 명이었어요. 어. 다음 날 그랬잖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너무 105만 많은 국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맞아요, 매부쇼로 맞아요. 쫓아오고. 맞아. 네. 네. 아, 진짜 이거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맨 앞에 언제나 이재명이야. 갑자기. 아니 진짜 이재명 하나 어떻게 하려고. 그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달이 났더라고. 네. 그 덕에 예를 들면 언론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대통령 쪽이든 이때까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 덕분에 우리가 도상 훈련도 많이 하게 됐고 미리 대비를 네네네.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고 사전 경고를 대비도 계속 많이 해서 해왔잖아요. 네. 사실은 이 극복의 한 동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 계엄은 선포됐고 믿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단시간 내에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가 의결을 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모여서 싸워야 되고 피한다고 체포를 면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어쨌든 뭐 전화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네. 조치하고 방송하고 해서 대응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최욱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개의 요인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우연이 겹쳐서 이 거대한 역사를 만든 거죠. 네. 그러나 전체로 보면 결국 저는 이 내란 사태는 국민의 저력에 의해서 극복됐을 것이다. 다만 얼만큼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아우. 얼마나 많이 망가진 다음에 복구되었을까? 이제 요것만 남는 거죠. 저는 우리 국가 공공체 대한민국이 매우 건강한 신체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노상강도한테 당한 것처럼 칼에 찔렸잖아요. 네. 깊이 찔릴 수도 있고 얕게 찔릴 수도 있고 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노상강도 정도는 극복할 거다.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전염병 걸린 것처럼 열은 나겠지만 결국 싸워서 이겨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최대한 단시간 내에 희생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결국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 야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막는 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죠. 아. 근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유혈 충돌 없이 수습된 겁니다. 진짜 정말 너무-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너무 감사하죠. 요새 우리 애국가 가사가 애국가. 가끔 떠오르요 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네. 정말 위대하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이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 내란 사태 수습 또 일단 뭐 급선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다 수습하고 나면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 접했던 네.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수사 무마,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사와 수사 무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수사 무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너무 많네. 마약 수사와 마약, 마약 네. 수사 무마. 마약은 진짜 심각해. 예, 이런 마약 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표님이 뭐 15건 기소됐든 검찰. 윤석열 검찰의 수사 전수조사까지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어떻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사실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원지검 또 서울지검의 민생범죄 수사가 안 되고 있대요. 아, 그게 이게 편중돼 미제 있어서. 사건이 너무 많아졌다는 몇 배 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통계적으로. 참 진짜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 뭐 내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 빨리 수사해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걸 민생범죄라고 하는데 아유. 그걸 안 하고 누구 때려잡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수사만 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들 중에 똑바로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 맞아요. 잡으려고. 네. 아니 세상에 무슨 보도했다고 구속영장을 2번씩 아. 청구하고 구속됐어요 실제로.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되죠. 진짜. 아. 막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요. 아. 원래 명예훼손 사건은 강제 수사를 잘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아. 특수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 압수수색에다가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아. 근데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언론인들 당한 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입을 통째로 틀어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것도 역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째로 망가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상당 정도 망가뜨려졌죠. 그렇습니다. 보도하기 무섭잖아요. 네. 말하는 거 무섭잖아요. 무섭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은 한 번씩은 정리해야 되겠죠. 음.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어겼어요. 그걸 막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과 수단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네. 그걸로 예를 들면 검찰, 경찰의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네. 소위 민생 치안 이런 데 집중해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놔두고 누구 잡으러 쫓아다니고 누구 복수하려고 막 없는 거 뒤져 아, 그런 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가가 가진 역량으로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 죽겠는데 미래가 불확실해 가지고 아이도 낳지 않은 세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데 그거를 새로운 희망의 전기를 좀 만들자. 작게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또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그 소위 문화에 심취해 있잖아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네.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거든요. 이거 잘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쪽으로 급상승하고 있어요. 대외 원조 미국은 지금 없애버린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연간 제가 보니까 6조 8천억인가 된대요. 연간 네. 해외 원조가.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문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교 문제에 좀 연관을 지어서 기업들이 문화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문화 산업을 그 나라에 좀 진출하게 하는 좋은 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저겠는데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난대. 네.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앱 이런 것도 수출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게 보면 이런 것들이 쌓으면 큰 재산 되거든요. 네. 그럼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희망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누구 잡으러 쫓아다니고 뭐 누구 이제 전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러면 한번 혼내줘야지. 그럴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의료 문제도 대통령한테 난리치고 청와대 수석들이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잘난 대단한 놈이 하나 앉아갖고 막 진두지휘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와야 국가가 정말 효능감 맞습니다. 있게 막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꿈꾸는 게 그런 것들인데요.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요. 세상의 일이 다르게 반응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성남에 그 화재 사고 얼마 전에 발생했잖아요. 네. 그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는데 거기 수백 명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 있을 때도 학원 건물이 하나 불탔는데 그 전소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학생이 270명인가 뭐 200 몇십 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화재사가 대규모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왜 없냐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시장을 하면서 집합 건물의 방화문 네. 안 닫히는 걸 전부 단속을 했어요. 아, 그 점검을 하셨어요. 점검을 싸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자동으로 닫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보통 이 말발굽 해가지고 열어놓고 네네네네. 스프링 다 고장나고 아. 막 계단에 뭐 쌓아놓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걸 제가 다 단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면 포상제도까지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보통 벌금이 한 과태료가 15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아. 그래서 성남에 전역을 그걸 했는데 실제 그게 작동한 겁니다. 아.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고 방화문만 제대로 닫혀도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탈출이 가능해요. 불 나는 거는 진압은 쉽지 않은데 탈출은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인명피해가 없는 거는 저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뿌듯한 게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이 신경 써서 제대로만 하면 그 사람이 관할한 모든 영역이 확 바뀝니다. 그렇죠. 맞아요. 대통령이 제대로 신경 쓰고 공무원들한테 아까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질책하고 예를 들어 교체하고 이러면요 살아 움직여요. 그렇죠. 공직 사회가 살아 있으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완전히 요새 복지부동이 아니고 낙지부동이라 그러더라고. 아. 착 붙어 떨어지잖아.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직 사회가 스톱이 돼버리면 그 사회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 건데 좋은 사람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복하다가 그 다음에 바뀌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하겠죠. 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정권 재창출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과를 내서 다음 정권 더 잘하겠네 라고 해야지 억지로 잡아놓으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요. 새 거 좋아하거든.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성과를 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네 라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 성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하는데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서 고르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계가 뚜렷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가리지 말고 진영 가리지 말고 편들어서 이상한 짓 할 사람 빼면 되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성과를 내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 안 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쓰면은 나중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최재형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 소용 없어요. 네. 우리 쪽 사람 꽂아봐야 의미 없어요. 유능한 사람을 쓰고 성과를 내면 정권도 다시 국민들이 맡길 거고 그래야 안전해요. 네.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 낼 수 있어요. 아. 좋은 사람 많아요. 네. 이걸 근데 못해요. 그 일 잘해야지. 이거는 그 직무감사라고 그래서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하면 미치겠다는 거야. 비용 정책 감사는 감사. 예? 일반 직무 감사는 괜찮은데 정책 감사를 해서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대. 안전하죠. 그러니까 비용 감사는 좋다는 거야. 돈 제대로 썼는지. 근데 추상적으로 일의 결정, 선택, 속도에 대해서 이게 태클을 걸고 나오니까 공직사회들이 웬만하면 뭘 하지 않아야 승진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 공직사회가. 정부가 저지른 잘못 거의 범죄에 가까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심각한 게 이 소위 정책 감사를 악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 옛날에 왜 이렇게 결정했어? 근데 그때 당시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할 수 있는데 잘 되면 가만놔두고 잘못되면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관료들 욕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관료들 욕하면 안 돼요. 관료들은 원래 그래요. 시키지 않으면 자기 이익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관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다 위임을 해가지고 장관에게, 국장에게, 차관에게 뭐 다 위임돼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지휘를 하지 않으면 방향을 정해주고 신상필벌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겁니다. 결국 지휘관의 문제예요. 관료들은 훈련돼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제도는 그런 거예요. 몸은 있어요. 관료라고 하는 조직이
방식이 있는데 머리를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헤드를 바꾸기는 거죠. 근데 이게 헤드가 빨간색인데 국민은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근데 몸이 녹색이에요. 그럼 녹색을 빨간색으로 싹 바꿔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능력이 없으면 이 빨간색이 녹색에 오염이 돼가지고 아, 먹혀. 푸르등등하게 바뀌어버려요. 아. 실력 부족이죠. 네. 의지 부족, 열정 부족.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실력도 매우 중요하고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냥 남 먹고 놀아야지, 남 영예나 누리고 한번 폼이나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돼.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칭 이제 비명 정치인들 요즘 굉장히 열심히 만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는 아니고 뭘 굉장히 아니에요.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뭐 굉장히 많이 만나시던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일극 체제라고 비난하잖아요. 네. 마치 다른 목소리는 다 사라져버린 일종의 독재적 시스템이라고 사실은 비난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그러나 현실이기도 해요. 원래 야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맨날 편 갈려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맨날 싸우고 네. 뭐 하는 일 없이 막 나오는 게 맨날 멱살 잡거나 아니면 별로 실익도 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막 갈라지고 비난하고 이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처음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게 그 하나 입장 통일이 잘 안 됐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일사불란한 거예요. 근데 좋은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정말로 무도하다시피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막 4분 오열돼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사이 안 좋아가지고 12월 3일 밤에 뭐 해라. 그런데도 뭐 한 3분의 1은 안 나타나고 뭐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끔찍하죠. 근데 정말 2시간 만에 국내에 머무른 한 명의 예외도 없는 모든 국회의원이 다 담 넘어서 목숨 걸고 나타나잖아요. 네. 이건 좋은 점이죠. 네. 좋은 점인데 부작용도 있죠. 다양성이 혹시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딴소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디나 대세가 결정이 되면. 특히 민주당은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원들이 지금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데 좀 비합리적인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점을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다행히 됐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 있는 대선. 네. 이 국면에서는 우리 판을 넓게 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 약간 경계 지역 이런 데를 잘 못하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당과 목소리 다른 분들이 그쪽을 차지하고 야 우리는 여기 노란색인데 너 맨날 파란색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냐. 노란색도 인정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를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노란색을 우리의 한편으로 해서 노랗고 파란 쪽도 다 우리 편으로 만들면 그게 사실 집권의 가능성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이기도 하죠. 이때까지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니 또 의견도 듣고 뭐 오히려 비중도 좀 키워드리고 네. 넓혀드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바람직해요. 지금 때가 된 거죠. 뭐 그전에도 안 본 건 아닌데 그전에 네. 관심이 없으셨고 지금은 이제 대회전을 어쩌면 앞두고 있을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고맙죠.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오히려 그 차이를 더 많이 발견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서로 이해를 하게 된 측면도 있을 테고 그렇죠. 또 차이를 더 확인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한편 그야말로 목소리 하나 통일하자고 모이는 건 아니니까 네. 입장이 뭔지 서로 확인하고 또 가능하면 그분들의 역할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 전체로는 네. 그분들에게 역할도 좀 찾아드리고 그분들도 뭘 하자고 하시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럼 만나가지고 뭐 빈정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거 당연히 이거 하나 나왔네. 이거 하나 나왔어. 인간적인 모습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없으면 이상하지요. 이재명 빈정 상했다. 이거 이상하죠. 없으면. 그럼 이만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이면. 대체적으로는 오랫동안 서로 거심탄회하게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약간 곡해나 오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최우 선생이 저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고집스러운데다 남의 말 절대 안 들을 것 같고 그런 네. 생각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우리 술 한 잔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좀 바뀔 거예요. 사적으로 안 만납니다. 그렇지. 저희 엄마가 걱정해요. 네. 오염될까봐. 예. 오늘 대표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요 현실 권력을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주먹잡이 한 번 안 하고 정말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소위 혁명을 완수한 예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예를 들면 그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는 그 과정 그리고 12월 14일에 탄핵 의결을 만들어낸 것도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엄청난 에너지, 국민의 열정, 그다음 민주적 소양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세계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왔지만 앞으로도 정말로 새로운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을 언제나 믿거든요. 다만 정치가 문제죠. 언제나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번에 정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소한 반동적 뭐 책동이라 그럴까 반동적인 시도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 역사의 그 도도한 흐름에 한번 저항해 본 거예요. 당랑거철처럼. 근데 어차피 이제 맞닥뜨린 상황인데 기왕이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죠. 저는 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뭐 군정을 하려고 쿠데타를 했어? 정말 웃기죠. 그러나 반면으로 저거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민들이 이 응원봉을 들고 저걸 이겨낸단 말이야. 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들을 저는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하게 될 거라고 봐요. 엄청난 힘으로 파급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마 메카가 될 겁니다. 네. 또 문화의 메카가 되겠죠. 언젠가 민주주의 또는 문명,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로 아마 순례를 다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그거 아첨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실력주의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력주의자인데. 실력 키우세요. 실력 있어요, 저. 왜 이러세요? 미국에서 교수했던 사람이야? 제가 그 실력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